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죠.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코너는 제목 그대로 삼합입니다. 노영희 진행자께서도 단순히 질문만 하지 마시고 진행자들의 평론도 겸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평론해 주세요. 3인 수다 토크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네. 어쩌라는 거죠? 뭐 잘해보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엄친 딸이에요. 다 비웃죠? 아니요, 이제 감탄하는 중입니다. 요새 탄산대전이잖아요. 네. 이재명, 홍준표 네. 탄산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제목 자체가 뉴스 인사이다 아닙니까? 네, 저도 거기 껴달라고 지금. 네. 탄산 3파전으로. 탄산 3파전으로. 안 껴줘, 근데. 삼합도 캬 쏘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 안 껴줘, 근데. 아, 진짜. 네, 이재명 후보한테 할 말 많아요, 지금.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또 팩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보자 조성원 씨가 사실은 이제 공익신고자로 해서 신분을 감춰줘야 되는데 이분이 막 자기가 드러나서 나왔어요. 못 견디고. 너 나쁜 애, 너 거짓말쟁이, 너 조작의 달인 이렇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조성원 씨가 못 참고 나왔단 말이죠. 저 JTBC에 나가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이 또 이제 탈탈 털리죠. 그래서 거기에 롯데호텔에서 만난 식사한 그 장소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야, 너 혼자 안 만났지? 박지원 원장하고 만났지? 그럴 줄 알았다. 니네들이 만나서 뭐 했겠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박지원 게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 측에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 우리 방송 안 나왔는데 이 공익 제보자가 너무 인터뷰를 많이 해. 너무 말씀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우선 총평을 한번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만물 박지원 기원설. 만물 박지원 기원설. 네. 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건 작년 4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작년 3월에 소위 장모 대응 문건이 나왔고 네. 그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의 하나의 실행 프로젝트로 그 4월 3일 고발장이 작성됐을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추정이 가능해요. 당시 박지원 원장은 원장이 아니었으면 그냥 방송하시던 야인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작년 4월 달 말하는 거죠. 예, 예. 아, 선거운동하고 계셨구나. 네. 목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셨어요. 그랬다가 작년 7월에 그 국정원장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목포에서 선거운동 하던 중에 그런 정치 공작을 다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당시에 당선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그러면서 떨어질 줄 알았죠, 우리는 많이. 뭐 대체로 그랬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만물 박지원 기원설에 따르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떨어질 줄 알고 정치 공작을 준비를 하셨겠죠. 네네네. 그 이후에 올해 7월 달에 6월 달, 7월 달 이때 뉴스버스와 조성은 씨가 만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8월 달에 롯데호텔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네네. 만물 박지원 기원설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에 목포에서 선거운동 중에 자기는 떨어질 줄 미리 알고 국정원장 될 줄 미리 알고 이렇게 다 세팅을 했다. 이거는 뭐 물타기인데 문제는 물타기가 어느 정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양쪽 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게 반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정도 상황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님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실제 호랑이 했건 안 했건 되셨잖아. 상관없이 본인 일단 호랑이가 됐고, 예, 일단 호랑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또 좀 많이 받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기자들한테 전하는 걸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의 관계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 되면서 좀 조심했는데 이번 걸 기회로 또 할 말도 있으시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시니까 좋아하시긴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라 조성은 씨도 정치인이고. 그렇죠. 조성은 씨가 정치인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저도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가. 특히 세명 조성은 다 씨 말을? 말도 그렇고요. 이게 공익신고자 사실 이게 제가 어느 조항에 어떻게 보호받고 있다는 건지도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공익신고자라고 다 하니까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공익신고자로서 사실은 신분보호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 제끼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부터 그렇죠. 나는 관심 받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심 받고 싶어서 나와서 계속 자기에게 주목이 쏠리도록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박지원 원장도 원래 국정원장으로 이제 커리어를 종결하실 생각은 아마 전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컴백하셔야죠. 지금 정권 어쨌든 뭐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고 또 컴백하셔서 민생당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안 돌아가십니다. 내가 아니, 왜 안 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민생당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도 또 이제 그럼 다른 데다 받아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을 거고 지금 각자 다 정치적으로 매우 이렇게 절박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 어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기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다 믿을 수 있는지도 참 의문이에요. 자, 말도 바뀌고 있고. 어쨌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성공 전략이라는 거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본질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건데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본질입니다. 대검에서 나온 문건이 네. 야당으로 갔다가 여당을 공격하는 고소고발하는 문건이 야당으로 갔다 다시 대검에 접수됐다. 네네. 이게 본질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손준성 씨만 손준성 검사만 네. 본인은 아직도 전혀 모른다고 해서 전면 부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디지털 증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뭐 손 검사를 통해서 또는 대검을 통해서 네. 문서가 나와서 야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대검에 접수됐다. 심지어는 그 최강욱 4월 8일자 최강욱 고발장 같은 경우는 새 쌍둥이잖아요. 그쪽에서 대검에서 나왔다는 거랑 이 정점식 의원 쪽에서 작성한 거랑 실제 접수된 것이 정점식 의원이 받았다는 초안이랑 새 쌍둥이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요 본질 자체가 문제다. 만약 거꾸로 이게 여당에서 야당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에서 여당이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야당을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 앞에 가서 농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탄핵 얘기하고 그렇겠죠. 사실. 탄핵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난 그래도 당신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 아직까지는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내 꼬리를 밟지 말아라. 내가 너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나 당신하고 술 먹은 적도 없어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래요. 이렇게 정말 손절을 또 시켰어요. 박지원 원장을. 그분이 요즘 손절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김웅도 손절, 손준성도 손절, 이제 박지원까지 손절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박지원 원장 열받아가지고 나 화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화났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 다 적어놨어요.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본데 저는 수첩에 다 적어놨습니다. 너 치매냐? 나 다 적어놨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 수첩을 알아. 문제는. 아 그래요? 제가 그 수첩을 알아요. 왜냐면 그 수첩이 검정색 수첩이고 항상 아까 곤색으로 된 그 남색이라 그랬나? 그 만년필로 항상 그걸 적어 놓으시거든요. 일정별로 쫙 시간별로.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는지. 또 일정이 중간에 껴들게 되면 그 여기다가 사이에다 넣을 수 있는 그것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요 인물이 동석을 했으면 중요 인물들 가로 열고 딱 거기다 써놔요. 그래서 그 수첩이 이 박지원 원장은 사실 보물단지인데 이 수첩 내가 보기엔 적어놨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한 건데 안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글씨도 아주 촘촘하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다 흘려치면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박지원 원장 말이 맞을 것 같고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점점 발을 빼는 거야. 내가 만났다면 누구랑 만났는지 말해달라. 처음엔 얼마나 노기가 등등해서 다 까세요. 다 까세요. 그냥 내가 날 죽일 거면 미리 죽여라 이랬잖아요. 근데 까세요. 지금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박지원 원장하고 둘이 붙어라.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지 보자. 근데 아마 박 여기는 원장이죠. 그러니까 뭐 박지원 원장 쪽에 이렇게 이입할 것도 윤석열
후보 쪽에 이입할 것도 없이 그냥 그래요. 팝콘 각으로 지켜보면 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예. 절대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딱 지켜보면 돼요. 알아서 다 하실 분들이다. 알아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원장 계속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박지원 원장이 나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어떻게 고발장이 작성돼서 유출돼서 연결됐는지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죠. 이제 이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프레임 전환의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후보가 있는 게 있는 거고 박지원 원장이 원하는 게 있는 거. 그분은 그렇죠. 프레임이 일단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다 주목해서 내가 다 때려 부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목적인 거고. 네. 뭐 저기 조성은 씨도 뭐 어쨌든 그분이 저 정치 아직은 이제 이제 초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오래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자기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쪽으로 프레임이 막 떠들고 있는데 또 언론은 이쪽을 보도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재밌잖아. 예. 일단 클릭수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본질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팝콘만 먹으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팝콘 먹어서 보라고요? 뭐 아니면 뭐 치킨이라도. 좋습니다. 네, 뉴스인 사이다와 함께.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클릭수가 중요하다는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윤 대 박지원, 윤 대 조성은, 윤 대 홍준표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발표된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고발했던 최강욱 대표를 고발했던 고발장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래 단장인데 그분 역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4월 8일자 고발장이 우리 당으로 접수가 되어서 나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어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JTBC인가에서 보도를 했어요. 맞아요. 김재현 최고위원이 나 못 믿는다.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고발장하고 국민의힘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조성은 씨가 나는 김웅 의원한테 전화 받을 때 고발장은 대검에다. 중앙수사지검장이 이성윤 씨인데 그분은 별로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대검에다 해라 꼭 이렇게 말했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이 국민의힘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한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밝혀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입장 정리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 플러스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이 딱 확인이 되는 그런 거 플러스 하면 결국에는 한 거 갖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고발장 작성한 제3자가 누군지를 국민의힘 쪽 왜 몰라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도 미기 많아갖고 제3의 검사.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명 불상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3의 검사가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2%의 접속 그거랑 이거저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한테 사실 확인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자들 지금 찾아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박정희 게이트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한 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손준성에 줬는지, 뭐 손준성이 누굴 거쳐서 받았는지, 자기가 김웅에 줬는지 이거보다도 이게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건 확실하다. 그러면은 진짜 이 게이트의 본질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나온 거 아니냐. 네, 그쵸?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검찰에서 작성한 문서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가서 그렇죠. 국민의힘 그 유력 정치인들을 저격을 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진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탄핵이다, 뭐 검찰청 해체라 난리 났을 겁니다.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안 끝나게 만드는 이 오묘하고 신묘한 힘을 발휘를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그 기본 전제는 말하자면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멘탈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기현 엊그제 원내대표 김기현 있어요.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이야 저기까지 갔구나. 아니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조상원 씨 뭐 그 문건 넘겼으면 뭐 어떻단 말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김웅은 표창장 줘야지. 왜 표창장 왜 주죠? 근데 검찰 사위와 연결된 사람인데. 예. 사실 이게 제가 검찰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2%금 말씀하셨는데 검찰 내 전산 시스템에 뭐 이제 이게 흔적이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내부 메신저나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어서 거기에 그런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많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약간 이게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얘기하거든요. 전화로. 예, 문서를 안 그치, 남깁니다. 문서 안 남기게. 예, 그래서 그 검찰개혁위원회 이거 할 때 전화로 지시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래서 지시할 게 약간 민감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내려가는 경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대검에서 일선 검사한테 직접 지시하고 하는 경우는 전화라거든요. 네. 원래는 그럼 계통을 무시하는 거니까 지휘계통을. 근데 지금 이게 제 경험상 그런 것들이 메신저나 이런 것들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케이스가 만약에 검찰 내에서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느끼기에 뭐 당연히 이거 하는 거지 아무런 범죄나 이런 것들에는 인식 없이 아무런 별 생각 없이 지휘계통 내에서 돌아간 거라면 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손준성 PC에서는 뭐 별게 나온 게 없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 뭐가 나온 것 같은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남아있었다면은 검찰 내부 전상 시스템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 쪽에서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검찰은 별로 부인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열심히 찾아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싸움의 주체가 이제 이걸 파는 데가 공수처하고 검찰 대검이잖아요. 대검 감찰 쪽. 그 감찰부장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님. 근데 이 공수처는 사실은 시끄럽긴 했는데 하나도 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핸드폰들을 다 이미 6개월마다 한 번씩 버렸죠. 뭐 비번 안 풀리죠. 송 검사는 아이폰 비번 안 풀리죠. 네. 김용 거는 받아봤자 깡통이죠. 깡통일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용 찾아낸 게 하나도 언제 없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에서 들리던데 그런 사이에 야금야금 지금 대검에서는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내가 보기엔 좀만 기다리면 그냥 가만히 좀 우리가 좀 조용히 좀 있고 조성은 씨 인터뷰 조금 자제하고 계시면 나올 것 같아 뭔가 본인 출처가. 국민의힘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웅을 표창장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 나온 것도 이게 생각보다 빼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럼요. 생각을 이 말 하고 되게 거예요. 또 네. 발목을 잡을 거죠. 예. 그렇죠. 표창장을 왜 주죠? 그러니까. 오, 이상하죠. 결과적으로 그 논리에서 딱 하나 근거는 뭐냐면 결국 최강욱의 불법을 김웅이 어디서 받았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밝혀낸 거 아니냐. 1심에서 유죄 받았으니까. 1심에서 유죄 받았으니까. 좋아요. 자, 최강욱 의원 지금 매우 열받아 있습니다. 저희 최강욱 의원하고 인터뷰할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우리 쪽 캠프 사람을 공격하는 니네 윤석열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3명을 잘라라. 그럼 내가 봐준다. 허위 정치 공작을 한 국회의원 2명, 그리고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변호사 퇴출시켜라. 누군지 너무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추미애 후보의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때문에 갑자기 전선이 또 청와대로 지금 이동해서 윤 캠프 쪽에서는 되게 안도한다는 이런 또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건 어떻게 되죠?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후보도 자기의 지금 이제 3위로 일단 유지가 되면서 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제 추미애 후보의 어쨌든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타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과 관련성을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사실 신빙성도 제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뭐 이렇게 평가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부장 차장 검사급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뭐 윤석열 당시의 총장이 내 측근이고 내가 잘 아끼는 검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걸 했다는 것도 사실 좀 약간 납득은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끌어들인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갑자기 박수현 청와대 수석까지 나와가지고 청와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할 말 없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추미애 장관이 억울해서 사실은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낙연 후보나 박용진 후보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내 측은 한 명도 없었고 나 혼자 다 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당 사람들은 날 도와주진 않고 왜 이렇게 장관이 시끄럽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랬었어요. 박용진 의원이 어머 그랬었어요. 너무 미안하네요. 그런 일이 사실을 벌어졌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박용진 의원님도 그쪽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진짜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좀 전에 우리 김필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청와대 쪽으로 갑자기 연관을 시켜버리게 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두 가지 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브론즈 크로스 3등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이 양반이 해야 될 목표는 실버 크로스죠. 그렇죠. 이낙연 잡는 거예요. 그리고 50%를 안 되게 해야죠 이제. 예, 예.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1위를 단번에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으면 골든 크로스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50%를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낙연 후보의 정무적 판단에 저는 약간 의문이 좀 들어요. 뭐냐하면 50%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2, 3, 4위 후보가 총합이 50을 넘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위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지 3위가 바짝 쫓아온다. 바짝도 아니잖아. 아직 갭이 있는 3위잖아.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3위잖아요. 네네. 그런다고 해서 2위 후보가 3위 후보에게 손준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덕이 되는 거냐. 그렇죠.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보면 토론의 자리에서 2위 후보가 3위 후보를 왜 공격해요? 근데 손준성 왜 임명했냐 이렇게 혼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걸 공격해요? 첫 번째는 그 공격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정무적으로 이거는 뭐 그 내용적으로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선거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거. 전략적으로 좀 예, 2, 3, 있어요. 4위를 다 합쳐서 50만 넘기면 돼. 이낙연 후보는. 왜냐하면 본인이 2등을 할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거의 99%이기 그러니까 이재명 거를 뺏어오는 쪽에 집중해야지. 이재명 50을 막는 거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50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추미애 추미애하고 후보가 연대해야 돼 사실은. 추미애 후보가 조금 더 소위 이재명 후보 표를 빼줘야지. 쉐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추미애 후보가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거 뺏어오게 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지지층이 돼요. 좀 비슷하다니까. 예, 네. 응원해줘야 돼요.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후보 있을 때. 예, 54%, 55%까지 갈 수 있다. 오히려 5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후보가 11%까지 나오면서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향이 조금 공격의 방향이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무슨 그 숨겨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프레임이 청와대 프레임으로 청와대 질문을 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갔어요.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야 손준성이 보냈어 안 보냈어? 손준성 보낸 것 같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야 청와대 손준성 인사에 개입했어 안 했어?로 질문이 옮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적인 이 프레임 전략에 있어서도 이게 무슨 수지? 그 다음 수가 뭐지? 하고 궁금증을 되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배수진 치고 의원직도 잃었어요.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제 호남민들이 빨리 도와줘야 돼. 여기까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호남권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건 이제 추미애 후보에 대한 것이고, 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온지 해가지고 저도 녹취한 거나 이거 몇 개를 봤는데 먼저 얘기한 게 이낙연 후보가 먼저 공격을 하신 거더라고요. 공격을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왜 유임시켰냐 이렇게 먼저 그래서 양쪽 다 이게 사실 적절한가 둘이서 그러는 게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사실 그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뭐 이제 네거티브냐 검증이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지만 저 지금도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대유도 사실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그렇게 잘 먹히지 않는 상태니까 이건 좀 공격 지점을 나름 그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다급하기도 하고 지금 의원직까지 던졌는데 이게
그 의원제 던진 것에 대해서 지금 컨벤션 효과 같은 게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저기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부담이 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부담이에요. 예, 보궐선거가 지금 종로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줄 수 있어. 종로 서초 내줄 수 사실 이게 전부 민주당이 다 쉽지 않은 곳들이고 서초는 특히 그런 곳인데 청주 상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쉽지 않은데 청주에서 제일 제가 청주 출신이라 잘 아는데 청주의 구시가로 제일 보수적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궐선거라는 게 어쨌든 그 무렵에 정권 평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불리한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 이걸 특히 또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여기를 보궐선거에 해가지고 중간평가 케이스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인 건데 이렇게까지 사실 하면서 뭐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태도로 보였던 거는 정보적으로 적절했는가? 특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이낙연 후보라면은 저는 일단 추미애 후보는 공격해서 아니 공격이 아니라 냅두고 그 밑에 있는 4, 5, 6, 4, 5 등과 함께 김두관, 박용진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뭔가 좀 본인을 올리고 이재명은 추미애 후보가 잡게 만들겠어요. 만약에 제가 전략가라면. 그게 제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를 공격해가지고 결국 전선을 청와대까지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여기서 하나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어제 컷오프 1차 컷오프 국민의힘에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1등이었냐 홍준표 후보가 1등이었냐 가지고 지금 또 말이 많았죠. 찌라시가 막 계속 돌았죠. 찌라시 두 종이 돌았죠. 네. 물어봤더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계산 다 해봐. 그거 다 엉터리고 우리께 맞아. 우리가 1등이었어. 이 얘기를 계속하고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계산을 좀 대강하고 우리가 1등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데. 아니 홍준표 의원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1등은 홍준표라는 점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힌 거예요. 뭐 6% 차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골든크로스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영리하게 대응을 잘 못하는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원래 뭐 영리하게 특별히 대응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닌가. 아니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많은데 거기 파리떼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김종인 의원이 5개월째 파리떼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난사하고 있어요. 스피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이건 뭐 루머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 초반부터 이제 그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너무 거기서 잡고 있어서 맞아.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도 이제 말도 안 먹히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좀 난전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그렇군요. 자 그래서 파리떼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고 정말 동물의 왕국에 이제는 파리까지 나왔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수사 상황 간단하게 이거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CBS 단독 보도에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방을 폭파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서 뭐 그래도 계정은 이 계정이다. 뭐 이걸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폭발을 먼저 하고서 보여주느냐,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복구해서 이 조성은 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 이거는 정말 언론에서 자기들이 작년하고 2019년하고 2020년에 무슨 기사를 썼는지 스스로 자기들 기사 검색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해봐요. 뭐 어때요? 뭐가 있냐면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났을 때 1심, 2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 났을 때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보수 언론이 뭘 얘기를 했냐면 네. 텔레그램 방은 거기도 지워져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드루킹이 전부 다 캡처를 해놨다고 했거든요. 캡처한 그 텔레그램 방 캡처한 사진이 결정적 증거였다. 이걸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다 보도했던 언론들이에요. 네네. 근데 텔레그램 방 폭파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입증이 어려워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전부 다 캡처한 사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미 다 캡처된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는 SNS의 특성상 이건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캡처한 방을 캡처가 잘 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캡처가 잘 캡처하면 되지도 안 돼요. 않아서 예. 핸드폰 2개 놓고 찍거나 사진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찍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그래도 캡처 되던데 저도 텔레그램 방 캡처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저 갤럭시에서는 무슨 어플 깔았어요? 나도 해보고. 아니 어플 말고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캡처해줘 하고 말로 이렇게 지시하니까 이 캡처 되더라고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네. 이 보도는 마치 텔레그램 방에 폭파됐기 때문에 손준성과 김웅 사이가 이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작년도 자기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 캡처본만으로 충분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왔다. 김경수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일단 뭐 복구는 안 되는 건 맞고요. 텔레그램이라는 게 복구는 안 되는 건 맞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캡처했던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무슨 큰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처럼 얘기되는 건 사실 실무 경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는 건 모르고. 다만 뭐 텔레그램이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은 건 사실이어서 이게 이제 애초에 뭐 만든 사람이 푸틴에게 불만이 많았던 재벌이 러시아 재벌이 유럽을 망명해서 만든 거라. 독일의 본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돈 벌 생각도 없잖아요. ORG입니다. 텔레그램도 ORG거든요. 거기는 아예 비영리법인이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돈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곳이라서 사실은 보안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캡처나 이런 내용들이 이게 제한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남아 있으면 사실 이제 좀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카톡 같은 경우는 조작이 쉽거든요. 네. 카톡 조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근데 텔레그램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어쨌든 핸드폰 뭐 비번 풀려 이스라엘로 보낸다. 그 돈 되게 많이 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수사 정보를 다 유출하겠다는 뜻이냐 막 엄청 반발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꼭 보내야 됩니까? 봐봤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한동훈이 잔뜩 사람들 시선을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사실은 깡통폰이었다 나온 게 없다 이렇게 갈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뭐 수사정보 유출이다 뭐 이런데 이제 그때 그 보도를 했던 사람이 이제 장용진 기자인데 아주 형제 장 기자한테 어제 이제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계속 이게 진전이 없어서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공수처에? 예, 물어봤다는 거예요. 검찰 쪽에 물어봤다고 검찰 쪽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정 안 되면 뭐 이스라엘이라도 보내겠죠.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진짜 겁니다. 보낸다는 게 아니었구나. 예, 아직 지금 가 있거나 지금 뭐 출발 직전에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서 풀고 있다. 근데 정 안 되면 이스라엘에라도 보내야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수사 정보, 피의 사실 공표나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여기서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갔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나 하나 질문 있어요. 예. 모자라다가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까? 상황에 대한 그거를 피의 사실 공표, 수사 기밀 유출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네. 그렇게까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모자란 사람이다 아유. 무슨 하는 말인 줄 알고. 저는 참 재밌는 해석이다. 손발로 노동하시는 분들 무시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손발로 노동한 사람들인데. 예. 자, 중요한 건 근데 윤여진 뭐 세무사장 얘기도 박지원 원장이 했지만 그보다는 장모 문건 나온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는 뭐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지만 진짜 너무 궁색하고 왜 피해자라고 적시하고 투자자라고 적시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넣어놓고는 그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렇게는 안 하죠. 사실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레드 팀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그런 식의 대응 문건을 제가 이제 보통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쪽의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건 뭐 작년 3월에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인도 그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내부 정보들 사실은 동원해서 개인 정보 같은 거 다 까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이것을 뭐 이걸 어떤 용도로 그런 그렇죠. 예, 사실 거기 나온 이름이나 아니면 주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분석했다는 거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저기 기자들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걸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는지 좀 애매하다. 오히려 이른바 그 최 씨 사건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다면 어쨌든 그 기소와 공소유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검찰이 이거를 자기들이 수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이건 좀 완전히 다른 문제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PJ님께서요. 윤과 홍과 등 분노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괴물들이에요. 누굴 탓하고 누굴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차세대들에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장모 문건 딱 이렇게 분이 이렇게 댓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좀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신 것 같은데 김만두님이라는 분이 영이 똥꼬 없다를 어제부터 계속 지금 올리고 계세요. 8시부터. 그래서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김만두님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왜 올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확실히 현명하고 훌륭한 신변입니다. 모질이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신변님 응원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질문할 건데 하나가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신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뭐가 나올까 그것도 참 맨날 압수수색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 소환할 거다 그리고 기소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기업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도 압색이 있었죠. 네, 지난주에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압색이 있었기 때문에 압색했다면 소환 직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압색까지 다 해서 분석하느라고 밤을 새가면서 이제 물품 그 압색 대상 물건들을 전부 다 분석을 했을 거고 네. 저는 추석 전에 비밀리에 뭐 소환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는 뭐 그 직후라도 하여튼간에 뭐 비공개로 소환을 하겠죠. 물론 서초동에 소문이 나겠지만 네. 비밀리에 소환하고 나면 기소 불기소 판단을 할 텐데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어 온 경과들을 보면 기소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거의 뭐 의견 같으신가요? 네,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봐서는 기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매우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지금 가장 그렇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사실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정말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가능성은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 와중에 네. 윤성리님이 또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십니다. 좀 KBS 라디오 프로그램하고 시청자 수가 같아요. MBC도 밟읍시다 이렇게 해서고 우리 조은님께서는 영희 씨 왜 그런 쓸데기 없는 댓글까지 읽어줍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얘기해서 알았어요. 이제 안 읽을게요.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3합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지금 사실은 1조 5천억짜리 사업이었다. 근데 여기에 5천만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신생된 회사가 100% 집도 지분을 가진 사람이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부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그 머니투데이에서 이 김만배 부장이 만든 이 회사가 한 4천억 상당의 또 3억 5천 들여가지고 나중에 투자자 모여서 했죠. 어쨌든 4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짱짜미를 이룬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 의혹. 화천대유가 무슨 뜻인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 김필성 변호사님.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주역에 이게 그 우리가 그 태극기에 이제 8개 중에 4개가 나오잖아요. 8개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3개를 묶어 가지고 8개의 궤를 만들고 8개의 궤를 다시 2개씩 묶어 가지고 64개를 만들어서 점을 치거든요. 점을 쳐요? 예, 이게 이 주역의 일종의 점에 대한 점괘에 대한 책이니까 기본적으로 네. 뭐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로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책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점에 대한 책인데 화천대유는 64개 중에 하나고요. 64궤. 예, 4궤 그렇죠. 중에 4궤 하나고 중에 하나고. 이게 뭐냐면 그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화천이 화 위에 그러니까 화천이 천 위에 화가 떠 있다는 뜻이어서 하늘천자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그러니까 건 위에 이 니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떤 건 그 뒤에 대유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유는 무슨 말이에요? 대유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많이 갖고. 그러니까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중천에 태양이 떠 있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으로 쓴 거죠. 돈 많이 벌겠다는 뜻으로. 진짜 사주 명리하는 곳에 가서 장명 받아왔나 봐. 이 이름을 그냥 만든. 네, 그럼 거의 뭐 이거는 이제 좀 아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 6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돈 버는 쪽으로. 자, 그런데 붙인 거죠. 자, 어쨌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건 나온 얘기다. 뭐 더 새로울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2014년도 7월인가요?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던 김만배 씨가 갑자기 2015년도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5천만 원 자본금 들여가지고 회사 하나 설립하고 나머지 6명하고 합쳐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익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경쟁 입찰도 없이 땅한테 낙찰받아서 사업을 계속 하더라. 이거 일부러 그렇게 막 몰아주려고 서로 막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제 요 얘기가 지금 본질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그 의혹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 사실관계를 좀 따박따박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야 수사하려면 수사해봐 이렇게 100% 나왔어요. 뭐 동의 막 이러더라고요. 네, 100% 동의. 이미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했을 때 한 번 다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하려면 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격의 소재로 삼았던 쪽에서는 만약 이재명 지사 말대로 이미 검증이 끝난 문제라고 그러면 굉장히 치사한 공격을 한 것으로 되게 될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 네. 이런 거는 사실 그 SPC잖아요. 특수목적 회사라서 자본금 자체가 그닥 중요한 회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 뭐 AMC라고 하는 그 자산관리 회사와 그 화천대유라는 SPC가 왜 같은 사무실에 있었냐? 네네. SPC는 사무실을 그런 회사랑 같이 써요. 원래 원래 특수목적 회사 그러죠. 원래 SPC 그래요. 는 원래 성격이. 그 특수목적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는 버진 아일랜드잖아요. 조세 그렇죠. 회피처. 회피. 네. 거기에 그냥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져서 비히클로 쓴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도구 운송 수단으로 그렇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금이 적은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률도 아니에요. 이건 배당률이란 말이에요. 배당금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프레임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그건 뭐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기자들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일단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벗겨내고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예. 그러면은 뭐 그거 좋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경쟁 입찰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 이 회사가 들어가서 그냥 땅을 낙찰 받는데 그 땅값을 또 엄청나게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뒤늦게 들어온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한 이익을 이 회사를 위해서 뭐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네네네.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오늘 경쟁 입찰이 중요한 건데. 아침까지 보니까 네. 다른 회사들보다 얼마를 더 적게 했는지는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는 안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다른 회사들보다 그 뉘앙스는 다른 회사들보다 땅값을 조금 적게 받은 거는 적게 지불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뉘앙스 상으로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가지고 이재명 캠프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민영 사업으로 그 민영 개발로 이렇게 가다가 좌초 여러 번 뭐 엎어졌다 네. 뒤집어졌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영이랑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이렇게 공공이랑 함께 하면서 일정하게 이쪽에도 수익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구조였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일보에서 그 화천대유 그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A씨 해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자기들도 사실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뭐.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 구조였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정말 화천대유의 기운을 받아서 돈을 벌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그 기회가 왜 나한테는 안 오냐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 보도가 사실 필요한 내용 정보를 다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업 구조나 내용 자체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사실 모 도시개발공사 이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개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공기업이죠. 개발공사 쪽에서는 뭐 제가 했던 거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 이제 이거를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이제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들이 문제된 케이스이긴 한데 네.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수익을 많이 가져오면 또 욕을 먹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최소 수익을 5천억인가요? 그 정도를 무조건 줘야 돼. 예,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확보한 대신에 추가 이익이 나든 추가 손해가 나든 그건 니들이 떠나라라는 그렇죠. 식으로 예, 지금 만들었다는 구조죠. 건데 예. 이런 식의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상하지 않고요. 뭐 지금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개발 사업이 일반적으로 다 지금 통용되고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컨소시엄 내에서 한 공기업이 5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기업끼리 품앗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공기관이 꼭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도시공사가 같이 돌아가지고 지분을 공유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익률 문제도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쪽은 리스크를 자기가 건강이 엄청 나빠졌대요, 그분이. 뭐 그런 건 많지만 네. 이게 특수법적으로 그런 게 이제 뭐 이게 세법이나 이쪽에서는 컨두잇, 그러니까 뭐 도관이라고 부르냐, 도관 같은 식으로 그걸 파이프라인 설치해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한 사후적인 성공 케이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대천 화유의 최현님이 질문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또 박영수 특검의 딸, 다 들어가 있었죠. 네, 박영수 특검이 또 상임 고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전공을 석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본인이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박영수 특검은 원래 김한별 씨랑 친한데 이제 법률적으로 좀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는 거고 특검인데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 딸은 회계사인데 이제 당연히 이런 일을 할 때 회계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도움을 달라 그래서 뭐 다녔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가서 일을 한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있다고 또 봐야 됩니까? 뭐 저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에서 그 정도만 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거론된 인사들도 그렇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장용진 네, 아까 그 네. 기자의 페북을 좀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봤는데 이제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관련해서. 근데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실제로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던 모 기자님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은 보수예요 그분은. 예, 옛날에 꼴통 보수라고도 우리가 막 놀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놀렸어요.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우신 분이라서 그 인맥이나 이걸 파고들면 그쪽으로 쭉 나올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섣불리 이걸 공격을 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쪽 기자들도 그렇고. 근데 아까 김필성 이 부분이 중요한데 김필성 변호사님 쭉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의 구조, 이렇게 사업을 SPC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같이 컨소시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기업이 먼저 이익을 확보하게 하고 하는 거는 SK도 또 플랜 뭐 제공하고 플랫폼 제공하고 투자를 1호부터 뭐 7호까지 해서 쭉 해서 투자를 SK증권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업에서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액수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 그 화천대유란 SPC도 얘기인즉슨 경비로는 이미 자본금이 3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경비로 6, 7천억 원은 썼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해서 얼만큼 배당을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천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상하다. 그렇군요. 이 구조 안에서 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프레임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조선일보하고 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저격하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잘 본 적이 없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이게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맥락의 말인데 그럼 조선일보랑 이재명 지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 맨날 누가 이기냐 이런 무식한 질문만 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일보가 세잖아요. 사실이 말하게 하라. 이렇게.
사실이 말하게 하라. 예. 사실이 말하게 하는데 언론이 자꾸 방해하니까 이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조선일보가 보통은 이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조선일보가 이긴다? 이게 왜냐하면 맞아요. 결국 사실이 말하게 되고 조선일보가 사실을 뒤집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현재 조선일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내년 3월이 대선이면 네.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뭐 밝혀지더라도 정정보도 하듯이 그렇게 살짝 조금 하는 그러니까 것밖에 의미가 문제는 없으니까. 이게 본질을 흐리면서 프레임을 가지고 아까도 뭐 5천만 원인데 몇 천억 봤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이 재개발 사업의 프레임을 잘 제도의 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네. 보고 있네 있어 저 뭐 있어 근데 그리고 끝이야. 더 이상 정보를 네. 수집하지 않아. 뭐 있어 맞아요. 분명히. 됐습니다. 벌써 8시 33분입니다. 뭐가 있네요,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야, 우리 시계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시계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 담아 탈탈 털어드렸습니다. 벌써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댓글을 보게 되면요. 늘려주세요.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너무 좋아요. 김필성 변호사님 멋있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세게 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저희 내일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누구 나오는지 안 말해요. 예, 알아서 내일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